안녕하십니까. 대금 결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 동영상은 와글와글 세상TV 대표인 박명섭 교수님의 초청으로 강의를 녹화하여 올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내셔널 팩토링, 국제 팩토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국제 팩토링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우리가 IFG하고 FCI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IFG에 가입되어 있는 팩터는 없고요. FCI에 현재 한국 수출입은행하고 2011년도인가 해가지고 기업은행도 FCI에 이제 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개의 FCI에 멤버 팩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여러분들이 그 국제 팩토링 기구라고 해서 그 여기 가입되어 있는 팩터 회원이 여러분들 일반 금융 그 이제 기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전부 다 이게 은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하고 그다음에 기업은행이 FCI에 가입되어 있고 이 그 그룹 내에 팩터들을 통해 가지고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팩토링은요, 그 이제 회원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신용장 방식 거래인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사후 송금이나 사후 지급을 해달라는 조건을 신용장처럼 선적하고 나면은 팩토로부터 이제 그 외상 채권을 넘기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제 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무소구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소구라는 것은 나중에 만기일에 바이어 측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팩터가 이제 수출자한테 줬던 돈 돌려달라고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소구 조건으로 한다고 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100% 무소구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소구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런데 또 왜 무소구 조건이냐면요. 이거는 팩터 측에서 바이어의 신용 조회를 해가지고 그 신용 상태에 따라 가지고 거래를 하라고 신용 승인, 즉 크레딧 어프루벌을 팩터가 내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자가 잘못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팩터가 거래를 하도록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팩터가 바이오로부터 돈을 못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수출자한테 줬던 돈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래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 거래가 보면은요, 일단 수출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안 좋은 이제 대금 결제 방식이 오픈 어카운트 사후 송금, 예를 들어서 60일 외상으로 합시다. 90일 외상으로 합시다. 또는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하는 이것도 추심 방식의 한 종류인데 DA가 굉장히 수출자한테 불리합니다. 이것도 완전 외상 거래로 보는 것이죠. 이런 OA나 DA 거래를 우리가 수출자가 이제 그 국제 팩토링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선적하고 나면은 외상 채권을 이제 그 팩터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수출자는 수수료를 떼고 돈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팩터링은요, 주로 이제 단기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기 거래, 언제까지다, 이런 게 딱 법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제가 이제 한국 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에 먼저 그 FCI 팩터로 등록되어 있어서 수출입은행에서 팩토링을 하는 경우의 조건을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제휴 방식이라고 해서 팩터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수출 팩터와 수입 팩터. 이런 거래는 보통 6개월 이내, 요렇게. 그 다음에 직접 방식은요, 수출 팩터나 수입 팩터 하나만 들어가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최장 1년짜리 외상거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금액도 그 신용장이나 이런 거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좀 소액 쪽으로 많이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수수료는요, 이 수출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자가 팩토링 거래를 하려고 할 때는요, 먼저 팩터링 컴퍼니, 즉 팩터로부터 수수료 관련된 것을 전부 다 정보를 넘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수출자는 전부 수출 원가에다가 다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수출자가 부담하지만은 외상거래 효과는 수입자가 누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부 수입자가 내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팩토링에서는 할인료가 들어가는데 리보 금리 아시죠?
런던에 이제 그 우리한 그 뱅커들이 콜 금리 부르는 단기 이제 자금 콜 금리 그 금리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인터뱅크 오퍼레이트라고 해서 이 그 리보 금리에다가 이제 그 신용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가산율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를 전부 수출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업부터 그 책임 및 담보, 예를 들어서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요,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할 때 개설 수수료 이런 것들이 개설 수수료도 내지만은 그 개설은행에서는 채권 보전 조치를 합니다. 수입자가 만약에 신용장 대금을 안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담보를 요구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 팩토링은요. 전적으로 신용 승인, 즉 수입 팩터가 수입자 신용조회 해가지고 신용 상태에 따라서 거래를 하라고 신용 승인을 내리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거나 수출자도 이런 담보를 내고 매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팩토링 관련 서류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자는 수출 팩토링 약정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약정서라는 게 어그리먼트, 아시다시피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합의한 대로 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가 결국 여러분들은 계약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이제 수출자가 수출하고 나면은 수출 채권, 내 외상 채권 돈 받을 게 있는데 요거를 사주십시오 하는 수출 채권 매입 신청서하고 이제 상업송장하고 선적서류 사본 등을 전부 다 이제 팩터한테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본 선화증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선화증권이나 이런 원본 서류는 다 보내고 팩터한테는 이제 내가 선적을 이렇게 했다, 이행을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본 서류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 팩토링에서는요, 수출 팩터가 이제 팩토링 이제 자금, 그 대금을 이제 수출자한테 줄 때는 사실은 전액을 다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니까요, 보통 전액을 다 주지 않고 80% 정도를 주고요. 20%를 유보시켜 놓고 만기에 바이어가 팩터한테 대금을 지급을 하면은 나머지 20%를 이제 나머지를 다 주는 이런 거래 형태로 우리나라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 팩터의 편법이죠. 사실 팩토링은 그 팩터 자기들이 바이오 신용조회에서 거래를 하라고 해놓고는 이거를 대금을 다 주지 않고 뭐 유보금을 뭐 20% 떼둔다든지 그걸 만기일에 바이오가 결제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진정한 팩토링의 결제 방식이 아니죠. 이거는 일종의 편법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수출 팩터 입장에서는 외상거래, 오픈 어카운트나 DA 거래로 60일이나 90일 후에 뭐 돈 받는 이런 결제 방식을 선적하고 나면 내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이렇게 바로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 방식이고 또 기본적으로 무소구 조건이라서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소구 조건이지만 조건부 소구는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수출자가 물품을 바이어한테 줬는데 바이어가 물건을 받아보니까 제품에 이상이 있고 하자가 있고 불량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바이어가 이제 그 클레임을 걸게 되고 이 클레임이 해결될 때까지는 바이어는 대금 지급을 스톱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팩터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수입 팩터 쪽에 팩터가 돈을 받는데 수입자가 돈을 안 준다. 왜 안 주냐? 수출자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클레임을 걸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팩트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수출자한테 조건부 소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너 왜 불량, 잘못된 물건을 줘가지고 클레임이 걸려서 바이어가 돈을 안 주게 되는 이렇게 상황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거는 내가 물건을 잘못 준 수출자 너의 귀책 사유다. 그래서 너에게 소구를 행사하겠다. 이런 조건부 소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대로 주고 다 했는데 바이어가 만기일에 돈이 없어서 팩터한테 돈을 못 주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수출자한테 팩터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휴 방식의 이제 투 팩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수출 팩터, 수입 팩터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 거래 방식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출자, 수입자가, 야, 처음에 바이어가 이렇게 하겠죠. 야, 수출자야, 나 60일 오픈 어카운트 외상 거래를 해줘.
그런데 수출자는 그렇게 거래해주기 그 대금 주고 해주기 싫고 수출자가 또 60일 후에 돈을 받고 이러면은 수출자 입장에서 자금이 회전이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 이런 경우에 수출자가 이제 수입자한테 제안을 하죠. 그렇게 외상 거래를 하는데 요걸 팩토링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 수입자는 외상 수입하는 그 효과는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합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합의하고 나면은 수출자는 이제 수출 팩터한테 이제 팩토링 신청하면서 의뢰를 합니다. 야, 내가 수입 국가의 A라는 제 수입자하고 팩토링 거래를 할 건데 이게 지금 10만 달러 거래할 건데 팩토링 거래가 가능한지 이거 확인 좀 해줘. 그러면은 신청을 하면은 수출 팩터는 수입 팩터한테 신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수입 팩터야 너희 나라에 보면 A라는 수입자가 있는데 얘가 10만 달러 60일 외상 거래를 팩토링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신용 조회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용 승인 신청을 하면은요. 그다음에 수입 팩터는 수입자의 신용 조회를 합니다. 하고 나니까 수입자 신용 상태가 좋아요. 10만 달러 60일 외상 거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신용 상태가 좋아서. 그래서 수입 팩터가 신용 승인을 해줍니다. 크레딧 어프루벌. 그래, 60일 10만 달러 팩토링 거래된다. 거래하라. 자, 이렇게 신용 승인을 통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출자하고 수출 팩터는 이렇게 수출 팩토링 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때 그 전에 벌써 이제 이 팩토링 수수료가 결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그렇게 나온 팩토링 이제 수수료를 수출 원가에 반영을 해서 이제서야 수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금액이 얼마로 확정이 되었다 이거죠. 계약 금액이.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수수료가 그 이제 계산되어서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요. 물품을 보내고 관련 이제 원본 서류도 미리 그 이제 같이 보내줄 수 있는데 요거는 수출 팩터가 원본 수를 자기 쪽으로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팩터가 이야기한 대로 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출자는 선적하고 나면은 이제 원본 BL하고는 다 보내고요. 이제 팩터한테는 이제 사본 서류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수출했다. 수출했으니까 이제 나의 외상 채권을 사라. 그렇게 매입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수출 팩터는 매입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다 떼고 이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60일 후에 돈 받을 것을 미리 돈 받아서 좋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무소구, 여기서 돈을 못 받더라도 무소구라는 것입니다. 수출자 그 돈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수출 팩터는 선적 서류를 이제 보내줍니다. 사본 서류 다 보내고 얘가 수출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다 했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60일 선적 서류를 이제 원본 서류를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인도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본 서류를 움직이는 거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팩터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출자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입자는 서류를 다 받았으니까 물건 찾아서 통관하고 그 물건을 판매를 하고요. 이제 만기일이 되었습니다. 60일. 만기일이 되면은 이제 대금을 결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결제를 해주면은 이제 수입 팩터도 수출 팩터한테 결제를 해주고 이러면은 수출 팩터는 수수료를 받아먹고 그 수수료도 둘이서 정산할 거고요. 그죠? 돈 받고 돈 수수료 받아먹었다. 수출자는 60일 기다리지 않고 미리 돈을 받아서 좋다. 이 팩토링 시스템은요, 신용장의 내고 시스템하고 비슷하지만은 신용장보다 복잡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수입 팩터가 제휴 방식일 때는 얘가 신용 승인만 하면은 이 어떤 담보를 뭐 제공한다든지 그 신용장 대금에 대해서 얘도 이제 그 뭡니까 거래은행에 대출 한도 내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대출 한도가 안 되면 매입이 안 되고 그냥 기다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깔끔하다는 것이죠. 수입 팩트의 신용 승인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거래를 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인터내셔널 팩토링의 제휴 방식, 기본적으로 제휴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팩터의 신용 승인을 토대로 해서 수출자가 외상 거래를 이렇게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출 채권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터내셔널 팩토링의 제휴 방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추심 방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추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콜렉션이라고 하는데 수출자가 자기의 대금을 직접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환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의 흐름을 볼 때 순환 방식은요. 송금 방식이 순환 방식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자 60일 후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5회 60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60일째 되는 날에는 수출자가 채권자입니다. 수입자인 채무자한테 오늘 네가 돈을 줘야 되는 날이야. 돈 줘. 이렇게 청구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바이어 측에서 셀러야 오늘 내가 돈 주는 날이다 하고 자기가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이라는 거는 바이어 측에서 직접 자기들이 돈 주는 날에 셀러한테 그 외상을 이제 이제 채무를 갚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심 방식은 역환인데 셀러,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는 날이 되면은 오늘 네가 나에게 돈을 줘야 되는 날이야. 돈을 줘 하고 청구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오늘 내가 돈을 주는 날이구나 하면서 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음이 사용이 되는데 추심 방식부터는 약소금은 순환 방식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이제 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날에 오늘이 제가 돈을 갚는 날입니다 하면서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환어음은 역환 방식입니다. 수출자인 채권자가 발행해가지고 채무자한테 돈 받는 날 되면 오늘 네가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이야. 돈을 내놔 하면서 어음하고 같이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이제 채무자 쪽에서 돈을 이제 갚아주는 것이죠. 자, 이 추심 방식은요, 이제 두 개의 방식인데 DP와 DA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환음이 반드시 사용이 되는 것이죠. DP는 보시면요, 다큐멘트, 선적 서류입니다. against payment. 그러니까 여기 환음하고 BL하고 인보이스하고 전부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서류들을 돈을 주면은 바이어 네가 돈 내놔 하면서 돈을 주면은 돈을 받으면서 서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음이 일람출금 S사이트로 기재가 되어서 움직이는 게 DP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동시결제도 뜻을 보십시오. 돈을 주면 서류를 줄게. 서류를 주면 돈을 주겠다. 서류와 돈을 맞바꾸니까 이 S사이트 방식은 실제 동시결제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람출급이라는 뜻을 보십시오. 일람이 S사이트가 보는 즉시라는 뜻입니다. 만기일이. 그러면 보는 즉시가 뭐냐? 자, 환음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역환으로 청구 들어갑니다. 바이어, 자, 환음을 봐라 하면서 보여주면 바이어 쪽에서 채무자가 환음을 일람 한번 봤지 않습니까? 람자, 관람, 해람 할 때 본다는 뜻이죠. 봤으면은 그 본 날에 돈을 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돈을 주면은 관련 비해라고 이런 서류들을 다 주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DP는 일람 출급 환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BA는 기한부 환음입니다. 이 기한부라는 것은 일정 기간 후에 돈을 주겠다고 해서 결국 외상거래입니다. 외상거래. 그래서 채무자인 바이어가 어음에다가 이 어음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인수행위, acceptance를 해주면은 이제 서류를 다 넘겨주고 인수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뭐 60일이든 30일, 60일, 뭐 90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날 되면은 인수된 어음을 갖고 있다가 채권자 수출자가 이제 오늘이 만기일이야 돈을 줘 하고 다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A는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완전 외상거래입니다. 일단 바이어, 채무자, 수입자가 어음에 책임지겠소하고 인수행위를 하면은요, 선화증권 원본하고 전부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수출자는 인수된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돈 받는 날 만기일이 되면 오늘 네가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이야 하면서 어음을 제시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죠. 그런데 만기일에 바이어가 돈을 안 주면요. 부도가 나고 어음이 부도가 나고 그러면 물건도 벌써 바이어한테 다 넘어갔고 바이어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수출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래죠. 그죠? 그래서 완전 외상거래, 오픈 어카운트 60이라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음이 사용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래다. 자, 여기에는 이제 국제 규정인 그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 522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URC 522는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만든 국제 규정인데, 이 추심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이 은행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추심을 할 때는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서류에 대해서 은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서류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은행이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들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은요, URC 522번은 수출자, 수입자를 위한 국제 규정이 아니고 추심에는 은행이 개입되어 움직이니까 은행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그런 국제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규정이다 보니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추심지시서, 은행에서 이제 내놓는 추심지시서, 이런 서류에 URC 522번이 적용된다. 그러면 셀러, 바이어, 관련 은행들이 모두 동의를 하면은 이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추심 방식을 쓰는 이유가요. 이게 송금 방식보다는 복잡하고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용장 방식보다는 수출자,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수입자 입장에서는 신용장 개설할 때 은행이 신용장 대금에 대해서 어떤 담보물을 요구하거나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 추심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 수입자 입장에서는 신용장보다는 거래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잘못된 걸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 왜 잘못된지 보십시오. 이게 옛날부터 우리 이제 그 대금결제 교재에 이런 게 올라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장기간에 걸쳐 거래 실적이 많고 상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래처 간의 대금 결제에 적합하다. 자, 수출자와 수입자가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서 서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하는 그 거래에서 추심을 쓴다. 아니, DA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기한부 환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이자가 좋은지 아니면 을 할인해서 나중에 돈을 주는 그 돈을 이제 주는 그 이자율이 좋은지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쓸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믿는 관계인데 왜 환음을 써서 복잡하게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송금 방식보다 은행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거래 방식을 쓰고 있냐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고정거래처 간에 믿고 거래를 할 때는요, 이런 복잡하고 은행에 수수료 많이 들어가는 이런 거래 방식, 그 결제 방식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보십시오. 본 지사 간에 거래를 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사후 송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거래를 하는데, 어음을 넣어가지고, 어음을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송금 방식보다 수수료가 더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데 추심을 쓴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는요, 본 지점 간에는 우리 앞에 보셨다시피 상호 계산 방식, 청산 방식, 이런 방식까지도 쓰고 있는데, 이런 어음을 발행해서 복잡해지고 은행의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결제 방식을 사용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제가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걸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바이어스 마켓에서는 이 추신 방식은요, DA든 DP든 전부 BL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바이어 쪽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송금이 아니고 사후 지급 방식에 들어갑니다. 사후 지급 방식이다 보니까 바이어한테 유리하죠. 그죠? 특히 DA 같은 경우는요, 오픈 어카운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일정 기간 후에 돈을 주면 된다. 완전 외상거래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바이오 쪽에서 이제 DA, 그 기한부 유전수로 거래를 하자고 할 때 수입자한테 이 대출해주는 효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기간만큼 대출해주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런 걸 요구할 때는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건 그 DA, DP 방식은 사후 지급이라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거래 방식이니까 수출자는요,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바이어 신용조회를 해가지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우리 수출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추심이라고 해서 이제 한계성이 있는데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업 위험이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상업 위험이 존재를 하냐면요.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립니다. 이 이제 장거리 운송을 하는 경우에 한번 보죠. DP 같은 경우는 자, 물건은 유럽 쪽에 거래할 때 물품이 한국에서 실어서 유럽 가는데 한 40일 정도 그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추심을 하게 되면 DP 같으면 S사이트죠. 서류가 먼저 수입 국가에 도착하면은 이제 서류가 환엄하고 제시가 되면은 수입자는 그 환엄에 대해서 봤으니까 일람 출급이니까 일단 대금을 결제를 해줍니다. 나중에 물건이 도착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물품을 찾아서 보니까 아, 컨테이너 안에 다른 물건 또는 수출자 사기를 쳐가지고 쓰레기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DP 거래를 할 때는 수입자는 사후지급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장거리 운송을 해가지고 서류가 물품보다 수입 국가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는 S사이트인 경우에 DP는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화물이 나중에 도착하니까 그 화물에 대해서 이제 상업위험, 완전히 그 계약과 다른 물건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피해를 보는 그런 위험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세 번째고요. 수입자 입장에서 DP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사후 지급에 들어가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DP는요, 수입자가 서류 인수 거부. 자, S사이트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아, 저는 서류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안 받겠다는 거는 당연히 대금을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도 된다는 거죠. 이게 수입 국가에 뭐 그 수입 화물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수입자가 그 화물 인수를 거절하고 하면서 대금 지급을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무역 그 이제 계약 위반, 바이어가 위반을 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복잡한 이제 클레임으로 들어가고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출자 입장에서 DA는 완전 외상거래입니다. 만기일에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요. 부도를 내면 물건도 떼이고 돈도 떼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바이어가 돈을 안 주면 어음이 부도가 났다. 언페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 소송이나 이 뭡니까 그 클레임을 제기하고 뭐 중재를 한다. 아니 소송이나 중재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 물품 가격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요, 바이어가 돈을 안 준다고 할 때, 그거를 부도 처리하는 것보다 너 언제 돈을 줄 수 있니? 내가 그 기간 동안은 이 어음을 부도 처리하지 않고 기다려 줄게. 이러면서 바이어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이제 회유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늦게 받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이자도 발생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이어가 돈을 늦게 준다고 하면은요, 주긴 주는데 늦게 준다고 하면은 셀러 입장에서는 참 그걸 어음을 부도 처리하고 국제 소송이라든지 국제 중재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기에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돈을 늦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추심에는 국제 규정이 적용되지만은 이 국제 규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행들이 추심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지 분쟁이 발생되면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음은요, 어음법은 행위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한 나라의 어음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심으로 수출 수입자 간의 대금 결제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되면 참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실무상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심거래 당사자를 보면요, 간단합니다. 추심 의뢰인,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받기 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채권자, 수출자입니다. 그리고 환음을 발행하는 어음 발행인이고, 물건을 보내는 송화인, 쉬퍼, 컨사이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수출자를 우리가 채권자, 프린시펄로 보고요. 추심 의뢰은행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입니다. 이 수출자의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수출자가 수출자 거래은행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 내가 이 서류를 줄 테니까 이 서류를 수입 국가에 보내가지고 거기 바이어한테 서류를 주고 돈 좀 받아줘. 이렇게 의뢰를 하고 그러면 의뢰를 받은 은행은 이 서류를 자 수심을 의뢰를 받았는데 제목을 리미팅 뱅크죠. 이게 수출자로부터 받은 환음, 선적 서류 이런 것들을 보낸다고 해서 리미팅입니다. 그래서 추심 의뢰은행은 기본적으로 수출자 거래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추심은행은 수입국가에 있으면서 실제 수입자한테 서류를 제시하고 서류를 주면서 돈을 받아내고 또는 환어음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제 그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일에 돈을 이제 청구해서 받아내는 이게 진짜 추심은행, 수입자 거래은행이죠. 수입자 거래은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입국가에서 서류를 내놓고 바이어로부터 이제 대금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은행입니다. 실무에서는 가끔씩 제시은행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추심은행이 부산에 있고요. 그러면 수입자 지급인이 이제 채무자인데 지급인 얘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 이거 은행이 추심은행이 부산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바로 서류를 제시를 못하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은행으로 서류를 보내갖고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제시은행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추심은행은 바로 수입자한테 서류를 제시하고 이제 돈을 받아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다른 은행이고 이럴 때는 중간에 제시은행을 끼워서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급인은 드로이인데 이게 환음의 지급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심에서는 수입자가 바로 지급인으로 적히고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급인은 바이어, 채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